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홍콩 증시가 2021년 2월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하면서 홍콩 ELS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만기가 도래한 ELS에서 절반 가까이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홍콩 증시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내년 상반기에는 손실액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 오픈 AI 창립자이자 CEO인 샘 알트먼이 해임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며칠 사이 샘 알트먼이 오픈 AI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자작극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샘 알트먼의 복귀 과정 오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그다음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어느 분인가 봤더니 정지서 기자님께서 오늘은 홍콩발 폭탄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 은행 창구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ELS라는 상품 가입 권유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가져온 폭탄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 시중은행에서 팔았던 ELS 상품에서 수조 원 단위의 손실이 예고되고 있어서 요즘 밤잠 설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은행 다니시는 분들 한 번쯤 ELS 권유 들어보시면서 설명 들으셨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2년 전쯤에도 사실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소식이 여러 번 보도가 돼서 아마 ELS 자체가 완전히 생소하진 않으실 텐데요. 이 ELS라는 건 주가 연계증권이라는 금융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으로 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져요. 크게 지수형이랑 종목형으로 나뉘는데요. 지수형은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를 비롯해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유럽의 유로스톡스,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홍콩의 항생 같은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고요. 또 종목형은 삼성전자나 테슬라, LG전자 같은 다양한 국내외 개별 주식을 담습니다. 네. 또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을 같이 섞은 하이브리드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 흐름을 예측해서 원금과 수익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이 수익을 확정시켜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달리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확정 수익률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뭐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약정된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설명 들을 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물론 이 증시가 시끄럽긴 합니다만 H지수에 투자했다라고 ELS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설명할 때 왜 우리한테 안정적인 느낌을 줬을까요? 그죠. 그 ELS가 마냥 돈을 딸 수 있는 상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 되게 까다로운 상품이에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ELS 대부분은 원금 비보장 상품들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품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월에 판매했던 ELS로 홍콩 H지수가 1만 선일 때 설정된 상품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지수가 그 당시에 최고 12,000선까지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중국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홍콩 H지수가 현재 6,000선 가까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 여부를 결정하는 그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수익성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처음에는 이거 상품 만든 사람들이 아예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홍콩 H지수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크다고 인식을 많이 하죠. 항생 중국 기업 지수인데요. 줄여서 저희는 이제 홍콩 H지수라고 부르죠. 예. 이 지수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의 국영 기업 중에서도 우량 기업만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국유 기업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중국 공상은행이나 중국 건설은행, 중국은행 같은 우량 기업들만 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ELS 기초 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발행된 ELS 중에서 40% 가까이가 홍콩 H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과 홍콩의 대표적인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아니면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같은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불거지자 작년 10월에 H지수가 무려 5,00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60% 가까이 빠졌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 H지수가 꼭지였던 12,000선에 ELS에 가입한 고객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수가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상승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도 아닌 지수가 단기간에 두 자릿수로 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 이상의 ELS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 많이 사셨을 텐데 네네.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만든 걸 국내 특정은행이 많이 팔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의 판매 잔액이 현재 약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6조 원가량이 은행을 통해서 팔려 나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점이 많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8조 3천억 원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물량 중에 절반을 KB국민은행이 팔았습니다. 다른 은행보다도 KB국민은행이 이 ELS 판매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은행들도 사실 적지 않게 팔았어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2조 원 넘게 팔았고 SC제일은행도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판 규모가 5조 원 가까이 되니까 사실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많은 물량을 판 거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2019년에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상품과 2020년의 라인펀드 사태입니다. 예. 독일 국채 상품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연루가 돼 있었고 또 라인펀드는 신한은행이 대표적으로 걸려 있었죠. 예. 먼저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1,000억 원대 손실을 내면서 당시 금융당국이 놀란 마음에서 은행별로 앞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은행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아무래도 대형사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 비해서 한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라인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로 은행들이 궁지에 몰리면서 은행들 사이에서도 당분간 고위험 상품은 팔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은 당시에 이 두 사건을 유일하게 비켜간 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있는 한도도 넉넉했고 또 각종 이슈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소비자 보호에 강하다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은행이 판 ELS 상품 대부분이 원금 비보장 상품입니다. 네. 반면에 다른 은행들은 원금 보장형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이슈로 문매를 맞았던 학습 효과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안전한 ELS를 소극적으로 좀 판 것이고 이를 피해갔던 국민은행은 고위험 ELS를 집중적으로 판 겁니다. 네. 손실 규모가 물론 아직 추정치긴 합니다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거 금융 당국이 못 본 척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발벗고 나섰는데 현재 금감원이 이제 이번 주부터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현장 조사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금감원도 이제 사안인지라 조사의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래서 검사로 확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한폭탄 같은 상태니까 상황을 좀 자세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이미 손실을 본 투자자 사이에서도 불안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벌써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ELS 상품 구조 자체가 사실 일반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녹취나 설명 같은 금융 소비자법상 의무를 다 했는지 또 민원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보겠다는 거죠.
아마 청취자분들이 얘기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의구심이 든 게 아니 은행에서 판매할 때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 은행이 다 우리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ELS 상품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ELS는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적이거나 완만할 때 유리한 상품입니다. 사실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지난 2015년과 16년에도 그랬고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손쉬운 투자 상품이 돼버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대규모 손실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PB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가입을 염두에 둔 잠재 투자자들이 꼭 원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치면 기업만 튼실하다면야 주가가 떨어져도 소위 그 존버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근데 ELS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어서 장기 투자를 통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군요. 없어요. 네, 버티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손익 구조 자체도 굉장히 비대칭적입니다. 예. 원금 비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도 이익은 최대 10% 안팎이죠. 보통 ELS가 기대하는 그 확정 수익률이 4%에서 7% 정도니까요. 네. 하지만 손실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완전 열려 있는 상품이에요. 리스크가 투자자가 리스크 모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ELS가 고위험 투자 상품 중에서도 1등급, 즉 그만큼 위험이 가장 큰 투자 상품군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그냥 간략하게 상식처럼 말씀드리면 상품명에 ELS, ELF, 그다음에 ELB라고 불리우는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 EL자는요. 아까 우리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종합주가지수라든가 특정 종목에 연동돼서 수익이 결정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S로 끝나면 우리 주식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F로 끝나면 펀드의 약자고 B로 끝나면 본드, 채권의 약자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내가 산 게 S로 끝나는 거면 주식처럼 원금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F는 펀드를 내가 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본드, B로 끝나는 건 원금이 채권처럼 보장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일단 기준을 잡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걸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그러면 앞으로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공지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행들도 지금 비상사태라서 다들 이제 공동 대응반을 좀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은행도 그렇고 업건들도 그렇고 지금 ELS 관련 시장을 실시간으로 동향을 같이 공유하고요.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잔액 물량에 대해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수정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 경영권을 두고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맞붙었다고요. 네,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도하는 H&M 경영권 본입 차례 동원과 하림 두 곳이 참여했습니다. 시장에선 자산 규모 28조 원의 H&M 인수자로 국내 대표 10대 그룹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네, 사실 흥행을 크게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이상 되는 두 곳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다소 이제 실망감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 경영권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경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H&M이 사명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현대상선으로 불렸는데요. 원래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2016년 워크아웃돼서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고 이후 출자 전환을 통해 산업은행 관리 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H&M의 주요 지분 보유 상황을 보면 일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약 20%,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9%, 신용보증기금이 5%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주주들이 공공기관인 만큼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한때 잘 나갔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국가가 일단 인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민영화한다 그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H&M의 경우 KDB 산업은행이 주도한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손꼽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H&M을 지원해 10년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적재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반을 만들었고 세계 3대 해운 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노선과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확보했습니다. 예. 예정대로 HMM 매각이 이루어지면 KDB 산업은행은 지원금을 초과한 회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다시 잡은 회사니까 매각해서 국민들의 세금 다시 환수하려는 생각 당연히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견 보기에 하림은 제가 알기로 이거 닭 가공하는 그런 회사고,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참치 이런 걸로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들이 H&M을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림은 식품 제조와 물류, 해운 운송의 사업 밸류체인 연결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은 그룹 내 벌크 선사인 펜오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M은 지난 2016년 경영난을 겪으면서 벌크선 사업부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바 있는데요. 현재 H&M 매출의 80% 이상이 컨테이너 운송이어서 H&M이 하림 품에 안길 경우 펜오션과 벌크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특히 펜오션은 아시아 매출이 50% 이상으로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호주와 북미, 유럽에서 H&M과 영업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원그룹은 왜 그런가요? 네, 동원그룹은 H&M을 인수해 육상과 해상을 잇는 종합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양어업으로 사세를 키운 동원은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운업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인수 의지를 키우는 이유인데요. 2016년 동부 익스프레스, 현 동원 로엑스를 인수해 육상 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원은 동원 로엑스 물류 사업을 기반으로 항만, 해양, 해상 운송까지 사업을 확장해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예. 특히 부산에 보유한 항만을 기반으로 해운 운송의 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H&M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 보이고요. 하림과 동원도 나름대로 그 기업의 판단에 있어서 H&M을 인수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여기서 걱정인 건 밀당하는 이제 입찰가겠죠. 입찰가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 나오나요? 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보통주는 3억 9,800만 주 수준으로 약 58% 지분율인데요. 23일 종가 16,330원으로 시가총액은 11조 2,520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지분 계산만으로도 6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8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종의 가격 마지노선인 매각 예정가액을 6조 초반으로 정했는데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붙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찰을 피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시세보다 낮춰 파는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최근 대폭 오른 H&M 주가를 기준으로 매각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매각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그 국가 입장에서 이거보다 싸게 적어내면 우리 안 팝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산업은행에서 6조 원 초반으로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딜이 있었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균적으로 한 30% 더 얹기 때문에 8조 원이 적합한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다 세금으로 살려내는 건데 6조 원 초반대에 매각하면 공적 자금 투입한 거는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H&M 육상노조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투입한 지원금은 3조 7,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매각가는 훨씬 넘는 수준이죠. 게다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지분 외에 여전히 보유한 연구체는 1조 6,800억 원인데, 이걸 다시 주식으로 바꾸면 정부 지분이 32%가량 남아있는 것이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미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 인수하는 회사가 결국 50%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인수대금을 이렇게 되면 크게 써낼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뺐다가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매각가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각가가 높은 만큼 H&M을 민영화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새 주인의 재무 안정성은 아주 중요한 평가 부분인데요. 과거 금호 산업이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자금 압박에 알짜 자산을 정리하고 3년 만에 산업은행에 재매각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예. 핵심 평가 잣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조 원 이상일 것 같은데 이 두 회사는 돈은 있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림과 동원그룹은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이 각각 1조 6천억 원, 5천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많이 모자르네요. 네, 그 두 그룹은 자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림그룹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림그룹의 펜오션은 최근 한진칼그룹 1,628억 원어치를 처분하기도 했죠. 동원그룹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팔거나 자산을 유동화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동원산업이 동원 로엑스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원산업 자회사인 미국 참치 통조림 1위 업체 스타키스트의 기업 공개를 전제로 스타키스트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회사도 승자의 저주가 될지 아닐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가 뭘까 했더니 저 이걸 줄 알았습니다. 네. 선거 딱 끝났잖아요. 네, 네. 바로 며칠 전 아르헨티나 대선 얘기네요. 네. 어떤 사람이 당선됐나요?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정치 입문 2년차 극우 성향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을 지낸 게 정치 경력의 전부일 정도로 존재감이 굉장히 없던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이 상대 라이벌이 현 정부 경제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누르고 득표율 5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 패론주의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 패론주의라고 하면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 정치 이념을 말합니다. 뭐 임금 인상, 산업 국유화, 뭐 현금성 복지 정책 남발 이런 광범위한 이 좌파 포퓰리즘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떤 지금 포퓰리즘의 분노와 피로를 느꼈다. 현 정부도 지금 인플레가 아르헨티나가 142%가 넘도록 손도 못 쓰고 있고 야당도 결국 못 해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비에르 밀레이 당신이 한번 해봐라 라는 어떤 민심의 반영이다. 네. 청년층의 지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분이세요? 교수님하고 비슷한 분이었어요. 왜요? 이 경제학자 출신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머리 스타일은 저랑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죠. 이렇게 저처럼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입니다. 정부 규모는 최소화하고 어떤 시장 흐름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도 그렇고 좀 주장하는 정책들도 상당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장기 매매를 허용하는 거 이런 거가 있어요. 장기도 네. 개인의 자산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뭔데 그거를 규제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뉴스 보도 보니까 이번에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중앙은행을 없애자. 중앙은행을 없애고 이 페소화 대신에 미국의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인플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앞서 뭐 에콰도르나 엘살바도르가 달러화를 채택해서 인플레를 좀 종식한 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페소화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과 다름이 없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이 안전한 달러로 계속 환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달러 선호 현상이 심각하고 실제로 시장에도 이 달러를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참고로 현재 공식 환율이 1달러당 365페소인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달러당 1000페소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식 환율보다 3배 좀 안 되는 비싼 가격의 달러 환전이 암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자기 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잖아요. 예.
이 자국 화폐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 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수록 부족할수록 떨어지거든요. 예. 안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가 현재 바닥도 아니고 적자 상태예요. 예. 그래서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경제학자나 시장 전문가들은 다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달러를 공식 화폐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겠죠. 본인들이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보유고가 없고요. 그리고 뭐 IMF에도 44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달러를 자국화폐 공식 통화로 하자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면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밀레이가 속한 당이 의석 절반도 차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달러화가 정부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본 원인은 정부 지출과 각종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밀레이 당선자는 공공 지출을 줄일 거다. 그러면서 유세 현장에서 전기톱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그런 지출이 과다한 거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뭐 전기톱 후보자, 전기톱 대통령 이런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이려고 하길래 한번 들어보니까 밀레이 설명을 보면 이 정부 지출을 GDP의 원래 한 40% 정도 되는데 네. 15%포인트 정도 삭감을 하겠다. 경제도 개방을 하고 국영 기업도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뭐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좀 지출을 줄인다는 거는 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는 국민들 반발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 폐지에 대해서도 이거 중앙은행이 사라지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어떤 통화 발권력을 동원해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겠냐.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은행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격적인 수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더니 아마 많은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정말 뭐라 할까요? 다양한 성향들을 드러내셨어요. 맞아요. 이 밀레이 당선자가 주장하는 정책들을 두고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기댄 곳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또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위안화를 사용하는 어떤 탈달러화의 모양새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80도 다른 이 달러리제이션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니까 예. 굉장히 충격이고 반전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밀레이 당선자가 상당한 반중, 친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한 비판을 중국에 대해 해옵니다. 당선 당일에도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하는데 중국이 이제 곧바로 반응을 하죠. 너 말 잘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회한다. 경고다. 이렇게 하는데 공식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차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밀레이의 수석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어떤 해석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비즈니스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거를 받아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밀레이를 두고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런 별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밀레이 당선자에게 당선이 된 날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또 같은 동네에 브라질에도 또 다른 트럼프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극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레이 당선자에게 어떤 남미의 희망이 다시 빛난다. 이 좋은 바람이 미국과 브라질에도 불기를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몇 년 뒤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별로 트럼프들이 각각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머리 스타일에서도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축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얘기네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한 보도인데 저도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유달리 어린이 희생 소식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요. 지금 지난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자가 최소 5,500명에 이릅니다. 네, 이는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10분에 1명꼴로 사망한 것이자 가자 지구 어린이 200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 부상을 입은 아이들은 한 9,000명 정도. 네. 네, 또 대부분 지금은 아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종된 어린이만 1,800명에 이르는 등 가자 지구에 사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삶이 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만 유독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작년 2월 말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때 사망한 아이들은 현재까지 560명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이 숫자도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나와서도 안 되는 숫자기는 한데 이제 가자 지구에서 5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발생한 5,500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굳이 비교를 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요. 가자 지구의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예. 가자 지구의 전체 인구가 한 220만 명가량 되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한 대략 미국 라스베가스 크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구 220만 가운데 절반이 18세 미만이에요. 예. 인구 피라미드로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 놓으면 가장 바닥에 있는 0세에서 4세 유아들이 15%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아, 첫 번째 요인이 일종의 출산율이 높은 거군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또 어려운 게요. 예. 여기에도 또 슬픈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출산율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예. 1인당 3.38명. 예. 이렇게 높은 이유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자 지구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지역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을 어떤 일종의 외부 위협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해요. 예. 이 팔레스타인인들 어떤 아랍인의 혈통으로 지난 10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위협을 받아오면서 생긴 방식이다. 이런 해석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자지구 어린이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바로 교육입니다. 6세에서 12세 어린이의 95% 이상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또 가자의 그 이슬람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학생의 57%가 또 여성이에요. 예.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인들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난민이 되더라도 그 녀석들에게 좀 남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종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다른 네.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교육열이 많은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랍 그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교육률이 높다는 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인구가 어떤 절반을 차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슬픕니다. 예. 돌려 말하면 나이를 먹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데요. 예. 어떤 지정학적 갈등, 또 의료 시스템 부족 등으로 성인 초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닫혀 있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빠른 접근이 어렵죠. 그리고 뭐 진료를 받으러 나가려고 하면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악명이 높을 정도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에서 어떤 성인 평균을 좀 끌어내리게 된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아랍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출산율은 인위적으로 올리는 노력, 그다음에 성인들이 될 기회가 좀처럼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해고됐다 이 얘기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닷새 만인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나요? 네, 일단 조금 타임라인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주말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던 오픈 AI 창립자이자 CEO였던 샘 알트만이 그 일이 벌어진 닷새 만에 다시 오픈 AI CEO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이 CEO라는 자리가 장난도 아니고 적어도 오픈 AI 정도 회사면 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 샘 알트만이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사회가 알트만이 좀 소통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좀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면서 해임 배경에 좀 온갖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일에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서 새 AI 팀을 이끌 거다. 이런 발표가 나오죠. 근데 한편 오픈 AI에서는 직원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합심을 해서 이사회에다가 샘 알트만 CEO 당장 복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 따라서 MS로 옮기겠다. 이런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직원 700명이 서명을 하면서 네. 이제 국내외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CEO가 전체에 가까운 직원들에게 신임과 애정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죠. 네. 근데 직원들의 어떤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사회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현지 시간 21일에 샘 알트만이 퇴출된 지 닷새 만에 오픈 AI CEO로 복귀한다 이렇게 발표를 다시 합니다. 예, 결론만 보면 약간 해프닝인데 그래도 뭔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테고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요? 뒷받침이 돼줬다 이런 거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막은 뭡니까? 일단 알트만을 해임했던 이사회 멤버들이요, 알트만이 돌아오고 나서 다 전부 물갈이가 됐거든요. 이런 게 조금 달라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 멤버 4명 중에 4명이 그중에 3명은 알트만 복귀 결정과 함께 좀 사임을 했고 예. 나머지 한 명인 아담 디엔젤로는 남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오픈 AI 직원이기도 하고 이번에 알트만이 다시 복귀하는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남기로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사진을 장악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새로 구성된 이사회 멤버가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의리의리합니다. 새 이사회 의장은 이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가 맡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빌 클린턴 정부 당시에 재무장관을 지내고 또 하버드 총장까지 맡았던 우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레리 서머스가 합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최대 6명을 더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인데 이번에 샘 올트만을 끝까지 지지해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에는 지분이 49%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의견을 좀 내세우지 못하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회 멤버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또 이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어떤 투자자의 접근을 차단한 채 의사 결정을 해온 지배 구조도 이번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전된 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거 샘 알트만의 자작극이다. 이런 추론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업계에서는요, AI에 대한 어떤 신중론자와 개발론자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어떤 상업화를 추진하는 개발론자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오픈 AI 같이 좀 위태로운 지배 구조는 물론 애초에 어떤 금전적인 실리와 공익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였는데 이게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이번에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설에 불과한데요. 예. 그 샘 알트먼의 자작극이다 이거는. 이런 예. 추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 하나만 나갔다 들어오면서
어떤 회사에 대한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굳이 만약에 돈을 내고 우리 오픈 AI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예. 근데 모든 언론이 무료로 다 해줬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강력한 입지를 각인시킨 기회가 됐어요. 이 사람은 사실 지분도 없었고 근데 CEO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회사의 주도적인 뭔가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사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 존재감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면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점으로 밀었을 때 이거는 잃는 게 하나도 없었던 완벽한 자작극이다. 뭐 이사회 멤버 중에 그만둔 3명이야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도 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샘 알트만만 나갔다가 들어온 셈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완벽한 자작극이다 이런 추론이 하나 있고 또 아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림이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픈 AI와 강력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우위에 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예. 이사회에서도 사실은 지분이 그렇게 많은데 뭐 의견 하나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어떤 명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챙기는 게 많은 이벤트였다. 그래서 MS의 자작극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MS라는 회사는 지금 이런 오픈 AI 이 시국에 비슷한 일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회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라는 OS 처음 이 OS가 만들어질 때 전 세계 OS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윈도우는 OS는 돈을 주고 판매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버전을 내가 더 좋은 버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게 있었고 네. 리눅스 토발즈가 했던 리눅스라는 버전은 무슨 소리냐.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쓰는 걸 이렇게 특정 회사가 전부 돈 주고 팔면 거대 공룡만 생기지 이건 인류 번영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거의 MS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픈 AI라는 처음 회사에 저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MS는 이 기술이라는 걸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 적어도 설립자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하다가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원래 MS 스타일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우리 어 소장님께서 또 많이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썰이.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역시 네. 방송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소식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입니다. 샘 알트만이 다시 복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